14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는 고작 700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꺼내는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믿기 힘들다 하겠지만 이것은 제 삶의 가장 뼈아픈 현실이자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퇴임식 날 꽃다발을 들고 축하 인사를 건네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졌던 묘한 공허감, 3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학교로 출근하던 제 삶이 하루아침에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하자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퇴직 후 며칠 동안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낮에는 목욕탕에 가고 오랜만에 동네 뒷산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이 지나자 무료함과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TV를 켜도 흥미가 없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통장을 정리하며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9억 원,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4억 5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저축 1억 원, 모두 합치면 약 14억 5천만 원. 평생 성실히 살아온 대가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금세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20년이면 7억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병원비, 경조사비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더한다면 정말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보다 현실적인 아내도 비슷한 불안을 느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파 한 단이 4,000원이 넘더라고요. 할인하는 것만 겨우 사왔어요. 평생 알뜰살림을 해온 아내였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내의 알뜰한 살림 덕분이었죠. 그런 아내가 파 한 단 값에 한숨을 쉬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화면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 과연 얼마일까?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만으로도 빠듯한 돈인데 그 돈으로 어떻게 왕처럼 산다는 것일까? 그러나 영상을 보니 실제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며 매일 외식하고 마사지도 받고 심지어 골프까지 즐기는 장면들. 설마 진짜일까?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낭 한인타운 구경, 베트남 물가 체험기, 은퇴자의 베트남 라이프 같은 영상들을 연달아 보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은퇴자의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달라요. 생활비도 적게 들고 집값도 저렴해서 한국 돈 5억이면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답답했던 미래에 작은 창문이 열린 것 같았죠. 교장으로 오랜 세월 살며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생활비, 집값, 의료 환경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환율을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약 20억 동. 베트남 평균 월급이 500만 동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한국의 평범한 교장이 베트남에서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해 실제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했지만 장점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자료를 모은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베트남에 가보는 건 어때? 아내는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준 영상과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조금씩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집값도 싸고 물가도 저렴해서 충분히 가능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잖아요.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가보자.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설렘과 기대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결국 우리는 5박 6일짜리 다낭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관광 일정 위주였지만 저는 그 틈틈이 현지 생활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제 물가와 환경은 어떤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갈 때 가슴 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 공항에 내리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습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기, 낯선 언어와 오토바이 행렬, 길게 늘어선 야자수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새로운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와 아내는 동시에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기 속에는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바라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물결처럼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작은 가게들 앞에는 각양각색의 간판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신기한 그 광경에 저는 연신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도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지요. 첫날 묵은 호텔은 5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 남짓. 서울에서는 모텔조차 그 값으로 묵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객실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저녁 식사로 안내받은 해산물 레스토랑에서는 랍스터, 새우, 게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인당 3만 원, 한국이었다면 10만 원도 넘었을 메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는 우리의 돈이 다르게 쓰이는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나힐, 호이안 구시가지, 미케 해변. 어디를 가든지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관광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시장이나 마트를 찾아가 실제 물가를 확인했습니다. 쌀국수 한 그릇 1, 500원, 진한 베트남 커피 한 잔 1, 0원, 망고 1kg 2, 0원, 용과가 1, 500원. 아내는 싱싱한 과일을 바구니에 담으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과일들을 이곳에서는 마음껏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까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가이드가 소개해준 한국인 부동산에서 본 집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빌라, 월세 50만 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월세 70만 원,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14억으로 여기서 산다면 평생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은 문제없지 않을까. 그러던 중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은퇴자가 있었습니다. 다낭에 이주해 2년째 살고 있다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월급과 생활비에 허덕였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자 제 마음속에서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시에 묘한 불안도 스쳤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현실 뒤에는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5박 6일의 여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응,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더라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베트남의 따뜻한 햇살과 저렴한 물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은행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3개월간의 고민 끝에 저와 아내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으로 이주하자.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갑자기 이민이라니요. 14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딸은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빠, 나이가 있으신데 병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아이들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출국날 인천공항에는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묘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준비해둔 한인 부동산 직원이 마중을 나왔고 첫 일주일은 호텔에서 지내며 집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본집에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미케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2층짜리 빌라. 작은 수영장과 정원이 있었고 월세는 단돈 60만 원. 서울에서라면 원룸도 얻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옆집 아주머니가 망고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웃으며 건네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아내는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해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웃었고 저는 점점 오토바이에 익숙해지며 현지인처럼 거리를 달렸습니다. 생활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마트 한 번 가면 10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이곳에서는 100만 동, 약 5만 원으로 일주일치장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2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과일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여보, 망고가 너무 달아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네.
그렇게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베트남 리듬에 맞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영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쌀국수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맥주 한 잔, 매일이 마치 휴가 같았습니다. 한인회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20명 정도가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의 생활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 이야기를, 어떤 이는 단순히 일상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노후를 즐기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다시 열릴 줄이야. 아내도 어느 날 산책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왔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제야 조금 여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 곁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베트남 생활에 적응한 지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새 현지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해변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이 오래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인회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또래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소문으로는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라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생활은 좀 적응되셨어요? 그의 첫마디는 의외로 다정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말을 건네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그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골프가 서민 스포츠예요. 혹시 골프 치세요? 아니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고, 그럼 이제 배우셔야죠.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상하게 그의 권유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인들도 모두 골프를 즐긴다는 말을 들으니 나도 늦기 전에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골프채를 잡는 순간 손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분필과 교과서만 잡던 손이었으니까요. 공을 치려 했지만 헛스윙이 반복됐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을 때 박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다 처음엔 그래요. 저도 땅만 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배려 어린 한마디는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학생 시절, 누군가 제 실수를 이해해주는 듯한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우리는 늘 맥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땀을 흘린 뒤에 시원한 맥주, 그리고 편한 대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언젠가부터 그는 저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저 또한 그를 자연스레 박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박사장은 저와 아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 빌라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넓은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야외 바비큐장까지.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한 삶이구나. 그날 저녁 박 사장은 고급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님, 베트남에서의 삶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편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한인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문제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고, 심지어 아내가 병원에 갈 때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제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한식당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며칠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박 사장에게 털어놓자 그는 두 손을 마주치며 기뻐했습니다. 형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까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비자가 문제였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박 사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거 걱정 마세요. 제가 그쪽 전문가거든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 그 순간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 형님, 소개할게요. 우리 비서린입니다. 한국어도 완벽하고 정말 유능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한국어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베트남 최고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자료를 건네는 그녀의 손끝이 제 손가락에 살짝 스쳤을 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 설레는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은퇴 후 잊고 지냈던 자존심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리는 제 비자 문제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가 오갔고 직접 만나 서류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늘 정중했지만 어딘가 특별한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 그 여자 얘기할 때 표정이 달라져요. 아내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웃어 넘겼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비자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저를 차에 태우고 도시 외곽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린도 동승했습니다. 그날 린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차 안 가득 퍼졌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들판 앞에서 박 사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보세요. 2년 후면 이곳이 다낭의 강남이 될 겁니다. 리는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서 정부 승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도장 보이시죠? 이건 정부 문서에만 찍히는 도장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와 시선, 그리고 가까이서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제 옷에서 묻어난 향수 냄새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거 뭐예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해요.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누굴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투자 생각하고 있어. 10억 정도. 아내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10억?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내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마음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린의 존경 어린 눈빛, 그리고 박 사장의 달콤한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저를 점점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린과 박 사장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이 기회예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라고요. 김 선생님, 선생님 같은 지적인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든든해요. 그 말들은 마치 주문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퇴 후 저는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그저 늙은이일 뿐이라는 상실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린의 눈빛과 말은 저를 다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행정 절차가 곧 끝나요. 지금 들어가시면 최소 3배 수익은 보장됩니다. 10억 투자하시면 30억은 기본이에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릿속으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10억이 30억이 된다면, 남은 인생을 더 넉넉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성공한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제발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기일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1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해. 순간 아내의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요? 10억이요? 미쳤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저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그냥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그 땅 정말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요? 그 여자, 그 비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겠죠. 당신 요즘 그 여자 얘기만 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라고요. 왜 그걸 몰라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그날만큼은 서로의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켰지만 제 마음은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내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 린이 보내온 메시지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투자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다음 날 린과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김 선생님, 많이 고민되시죠? 네, 아무래도 큰 돈이다 보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시라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누구보다 신중하시니까요. 그녀는 제 손 위에 살짝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도전하시는 모습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죄책감이 스쳐갔지만 그것보다 강한 것은 설레는 감정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골프 약속이라더니 왜 골프백은 안 들고 갔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충 둘러댔습니다. 현장에서 빌려 쓰기로 했어. 그러자 아내가 제 셔츠에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 또 그 여자랑 있었죠. 이제는 숨길 생각도 마세요. 저는 억울하다고 변명했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서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형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2년 후 최소 3배, 아니 4배는 됩니다. 손에 펜을 쥐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종이 위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린이 제 손을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순간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손길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당신 결국 했죠. 제 말은 다 무시하고 이제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다 잃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베트남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가슴은 답답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흐느낌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한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은 공사가 시작됐을까? 였습니다. 투자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한인의 모임에 나가면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마치 대단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가 으쓱했고 제 자신을 성공한 투자자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박 사장도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베트남은 행정이 조금 느리지만 확실해요. 린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곧 멋진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잘한 결정이야.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빛나는구나.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땅에 찾아가 보았지만 여전히 황무지 그대로였습니다. 잡초만 무성할 뿐 공사 장비도 인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불안한 마음에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아직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저는 그 말에 또다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3번째 달,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전히 땅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번엔 박 사장이 새로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형님, 공무원들이 인허가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건 베트남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미 10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5천만 원 때문에 모든 게 무산될까 두려웠습니다. 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건 절차일 뿐이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큰 결실을 보실 거예요. 결국 저는 5천만 원을 추가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넣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멈춘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4달째 되던 어느 날 전화를 걸어도 박 사장과 린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휩싸여 그들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사무실 안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떠났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사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던 거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라졌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입에서 나온 건 그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그게 끝이에요? 당신은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다 잃은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듣는 아내의 고함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4억 중 10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고작 4억.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쳤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녀의 미소와 향수 냄새,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게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때면 아내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제 속에서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후회가 쓰디쓴 독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인회에서 알던 정 사장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술집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얼굴이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조금 바빴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일본 사람이 슬롯머신에서 50억을 땄다잖아. 진짜야? 잭팟이 터져서 카지노 전체가 난리였다더라.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50억. 그 숫자가 가슴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정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심심하시면 카지노 한번 구경 가보시죠. 커피도 공짜고 공연도 재미있어요. 아니에요. 난 도박 같은 건 안 해요. 에이, 누가 도박하래요. 그냥 구경만 해요. 저도 가끔 심심하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시끄러운 음악, 슬롯머신의 전자음, 칩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도 묘하게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선생님, 10만 원만 해보세요. 재미삼아 커피값 생각하고 정 사장의 권유에 저는 결국 동전을 넣었습니다. 레버를 당기자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꽝이었지만 곧 작은 당첨이 나왔습니다. 10만 원이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니. 그날 저는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아니, 1억이면. 그 생각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지노, 그곳에서라면 잃어버린 10억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경험의 짜릿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참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슬롯머신의 불빛과 당첨이라는 글자가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다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100만 원만 해보자. 잃으면 잃는 대로, 따면 바로 그만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따랐습니다.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베팅 금액을 올리다 보니 어느새 500만 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카지노를 나설 때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500만 원, 3달 생활비인데 후회가 몰려왔지만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면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다음 날 저는 1천만 원을 들고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어제 일은 500만 원만 찾으면 된다. 오늘만 하고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날은 연속으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카라 테이블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1천만 원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봐라, 역시 내가 옳았어. 운이 돌아오고 있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기당한 10억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희망은 제 눈을 더욱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연승을 거두던 제게 카지노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저를 취하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최 사장이라 불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너무 소심하게 하시네요. 도박은 확신이 있을 때 크게 가야 합니다. 저만 믿으세요. 저도 5년 전엔 쫄딱 망했지만 결국 다 회복하고 40억까지 벌었어요. 그의 말은 마치 마법처럼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성적으로는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저는 그의 말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VIP 룸에서 최 사장의 조언을 따르며 베팅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말대로 하면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 진짜 실력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제 판단은 사라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칩을 올리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뱅커에 걸어야 합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구원자처럼, 때로는 악마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깨가 으쓱했고 이제 곧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넷째 날 연속으로 5번을 졌습니다.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7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원래 다 그래요. 큰 돈을 벌기 전에 이렇게 크게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이 진짜 기회예요. 최 사장의 속삭임은 독처럼 제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고통보다도 지금 멈추면 모든 걸 잃는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한 판에 5천만 원,
8천만 원씩 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 1억 2천만 원까지 모두 걸었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뒤집는 순간 제 눈앞은 깜깜해졌습니다. 저의 패는 6, 딜러는 8.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은 4억 원 전부를 잃었습니다. 14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은퇴 자금은 이제 단돈 몇만 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황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몰락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은 제게 청소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카지노를 나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냥 이 바다에 몸을 던져버릴까. 파도가 발목을 스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잃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했습니다. 말해요. 얼마나 잃었냐고. 4억. 순간 아내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미친놈. 당신은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도 우리 가정도 다 잃었어요. 아내는 울부짖으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힘은 약했지만 절망과 배신감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잔고는 고작 700권. 14억이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며칠째 식탁 위에 밥 대신 물만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월세는 다음 달에 또 내야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조차 사라지고 그저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다 태워버린 재처럼 말이죠.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아빠야, 혹시 100만 원만 보낼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 돈 다 들고 가셨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돈이 좀 묶여 있어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당하신 거 아니죠? 왜 자꾸 숨기세요? 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돈을 보내주었지만 목소리 끝에는 차가운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돈이 필요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떠나셨으면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셔야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딸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병원 개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요. 아빠가 그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제 말 들으셨어야죠.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전화를 빼앗아 들고 울먹이며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제발 조금만 도와줘. 부탁이야.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아내가 자식 앞에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딸이 겨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요. 그날 밤 아내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더는 여기서 못 살아요. 그 종이에는 편도 항공권 예약 확인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보내준 돈으로 간신히 산 표였습니다. 짐을 쌀 것도 없었습니다. 올 때는 컨테이너 가득 짐을 실었지만 돌아갈 때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은 낯설고도 쓸쓸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리턴 티켓 있으세요? 아니요, 편도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 한국 관광객들이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베트남 참 좋다. 은퇴하면 여기서 살고 싶다. 그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같은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잃고 쫓겨나듯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돌아왔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집은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자식들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항 한쪽 벤치에 멍하니 앉아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족의 품에 안기며 웃었지만 우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은 오히려 저희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숙이라도 찾아봐야겠네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우리가 결국 찾아낸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여인숙, 월세 35만 원짜리 달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교장으로 존경받으며 살아왔던 제가 결국 아내를 이런 곳으로 끌고 오다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거리를 돌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이런 일 안 하시게 생기셨는데 고물상 아저씨의 말은 제 귀에 굴욕처럼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나가 아침 6시에 돌아오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손님에게 무시당하고 젊은 점장에게 꾸중을 들어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한 푼 두 푼 모아 조금 더 나은 월세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딸린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내와 나란히 김밥을 먹던 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잘 살아보자.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남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하지만 정직하게 일해본 돈이라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야간 일을 그만두고 낮에 가정집 청소를 다니며 조금씩 생계를 보탰습니다. 주말이면 아내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잃는 게 파산이구나. 저는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잃었지만 끝내 아내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가끔 입주민들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경비 아저씨, 은퇴 자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은퇴 자금은 많을수록 좋지만 중요한 건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고 지나가지만 저는 압니다. 언젠가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경고로 남으리라는 것을. 14억이 월급 2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다시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남은 인생은 아내에게 더 잘해주는 것. 그것이 제 가장 큰 소망이자 행복입니다.